안녕하세요, 허석사입니다. 가끔 인터넷이나 뉴스를 통해 체르노빌 원전 폭발 사고나 히로시마, 나가사키 원자 폭탄으로 인해 다량의 방사선이 피폭되어 돌연변이를 일으킨 동식물을 접할 때가 있습니다. 끔찍하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왜 방사선에 피폭되면 돌연변이가 발생할까 하는 궁금증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떻게 방사선이 돌연변이를 일으키는지에 대해 아는 척 해보겠습니다. 우선 방사선이 무엇인지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모든 물질은 원소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원소의 원자핵은 양성자와 중성자의 적정한 수로 균형이 이루어져 있을 때 안정한 상태를 유지하죠. 반면 양성자와 중성자의 수가 균형을 이루지 못할 때 원자핵은 불안정한 상태가 됩니다. 불안정한 상태라면 당연히도 안정한 상태가 되고 싶겠죠. 불안정한 상태의 원자핵은 특정한 입자나 빛을 방출하면서 안정적인 원자핵으로 바뀌려는 성질이 있습니다. 이때 방사성 물질이 더 안정적인 물질로 붕괴되면서 방출하는 파동이나 입자의 흐름이 방사선이죠. 방사능을 이야기할 때 주로 거론되는 우라늄을 예시로 들면 불안정한 상태의 우라늄은 안정한 상태의 원소가 되기 위해 핵분열을 일으키고 열에너지와 중성자를 방출합니다. 이 열에너지와 중성자가 방사선이고 이렇게 나온 열에너지를 이용해서 전기를 생산하는 것이 원자력 발전이죠. 라디오파, 마이크로웨이브, 적외선, 가시광선, 자외선, X선, 감마선 등이 대표적인 방사선입니다. 방사선은 방사능과 혼동되어 사용되기도 하는데 방사능은 방사선을 내뿜는 능력을 말하는 것이라 다른 개념이긴 합니다. 전구에 비유해서 이야기해보면 전구가 방사선을 내뿜는 물질인 방사성 물질이라 하면 전구가 내는 빛이 방사선이 되고 전구의 밝기가 방사능이라 할 수 있죠. 이 중 우리 인체 또는 생물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으로 꼽히는 것이 X선, 감마선 같은 전리방사선입니다. 전리방사선이란 물질과 작용하여 이온화 현상을 일으킬 수 있을 정도로 비교적 높은 에너지를 가진 방사선을 말합니다. 여기서 이온화가 중요합니다. 이온화는 전하적으로 중성인 분자가 양 또는 음의 전하를 가진 이온으로 분해되는 현상을 말합니다. 충분한 운동 에너지를 전달할 수 있는 방사선이 인체에 조사되면 인체 내에 있는 물 분자를 이온화시키게 됩니다. 이때 OH 자유유리기가 생성됩니다. 자유유리기란 비공유 홀전자를 가진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화학종을 말합니다. 보통의 분자에서는 회전 방향이 반대인 두 개 전자들이 전자쌍을 만들어 안정한 상태로 존재하지만 자유유리기는 비공유 활성 전자를 가지고 있어서 불안정하고 큰 반응성을 가지는 것이 특징이죠. 여기서 중요한 것이 반응성이 크다는 것입니다. 반응성이 큰 OH 자유유리기는 세포액 내에 핵산에 작용해서 핵산의 화학결합을 파괴하게 됩니다. 핵산의 손상은 일반적으로 99% 이상 원상으로 회복되지만 일부는 정상으로 회복되지 못하기도 합니다. 회복되지 못한 핵산의 손상은 염색체의 손상으로 이어지게 되죠. 염색체 손상이 비대칭 이상인 경우 세포는 사멸하게 됩니다. DNA 가닥이 끊어지는 거죠. 많은 수의 세포가 사멸하게 되면 세포 부족 현상으로 인한 급성 또는 만성의 방사선 부작용이 나타나게 되죠. 염색체 손상이 대칭 이상인 경우 세포는 염색체 이상을 가진 채로 생존하게 되죠. 체세포가 염색체 이상을 가진 상태로 생존하게 되면 돌연변이로 인한 암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생식세포가 염색체 이상을 가진 상태로 생존하면 후손에 이르러서 선천적 이상으로 나타나게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방사선에 대해서 두려움을 가질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는 이미 태어날 때부터 지속적으로 방사선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의 1년간 자연 방사선에 노출되는 피폭량이 3.08mSv라고 합니다. 많은 부분이 공기나 땅으로부터 오고 음식 섭취로도 받고 있죠. 지구를 구성하는 많은 방사선 물질들이 방사선을 내고 있어서 대지에서도 음식물에서도 심지어 우리 몸에서도 방사선을 방출하고 있습니다. 방사선에 오랫동안 노출되거나 한 번에 많은 양의 방사선에 노출되었을 때가 문제가 되죠. 방사선 피폭에 의한 대표적인 부작용이 암으로 꼽히기도 합니다. 방사선이라는 것의 존재를 알게 된 초기 X선과 방사선 동위원소를 이용한 연구를 했던 물리학자, 의사 중 일부가 백혈병, 피부암 등에 걸렸고 원폭 생존자에게서도 암 발생이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죠. 방사선은 대표적으로 백혈병, 피부암, 폐암, 갑상선암, 유방암 등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죠. 또한 세포 노화를 촉진시키며 수명 단축과도 연관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방사선 피폭에 대해 가장 큰 우려는 이것이 나에게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음 세대에게 유전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영향은 몇 세대 후에 나타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나 일상생활에서 치명적인 방사선에 노출될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방사선에 노출되는 경우라면 가끔 찍게 되는 엑스레이 촬영입니다. 부위마다 다르지만 이때 방출되는 방사선량이 대략 0.05mSv 정도입니다. 국제방사선방호위원회에 따르면 1회 노출 방사선량이 50mSv 이하일 경우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명확히 밝혀지진 않았습니다.
100mS가 넘어가게 되면 암 발생 위험률이 0.5% 증가하게 되고 1000mS가 넘어가면 암 발생 위험률이 5% 증가한다고 합니다. 1시버트 이상의 피폭이 짧은 기간에 있을 경우 구토나 식욕 감소, 두통을 비롯해 림프구, 과립구, 혈소판 변화로 인한 감염이나 출혈이 발생할 수 있죠. 30버트 이상에 노출될 경우 일시적인 탈모가 나타날 수 있고 70버트 이상에 노출되면 영구적 탈모가 발생할 수도 있죠. 1시버트 정도의 피폭이 이루어지려면 엑스레이를 대략 2만 번 정도 찍어야 하는 양이긴 합니다. 그런데 엑스레이 촬영 이외에도 가끔 높은 방사선에 노출되는 경우가 있기도 합니다. 북극 항로를 지나는 비행기를 탈 때이죠. 남극과 북극에서는 지구 자기장이 우주로 뻗어 있는데 이 자기장을 타고 우주 입자들이 지구로 들어오며 방사선 수치가 높아지게 됩니다. 북극 항로에서는 적도지방보다 2배에서 5배 높은 방사선에 노출된다고 합니다. 고도가 높을수록, 극쪽에 가까워질수록, 비행시간이 길수록 방사선에 노출되는 정도는 높아지고 태양 폭발이 일어나는 시기에는 우주 방사선 피폭량이 평소 대비 수십 배까지 증가할 수 있죠. 이 역시 가끔 지나가는 경우는 문제가 되지 않지만 지속적으로 북극 항로를 지나가게 되는 항공 승무원에게는 문제가 됩니다. 실제로 모 항공사에서 위암으로 숨진 항공 승무원이 우주 방사선 노출로 인한 산업재해를 인정받기도 했죠. 이러한 피해를 막기 위해 한국천문연구원에서 북극 항로 우주 환경 정보를 항공사에 제공하고 있기도 합니다. 방사선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이를 잘 활용하면 도움이 되기도 하죠. 그중 한 분야가 농업 분야입니다. 방사선을 맞으면 돌연변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장애를 유발하는 돌연변이는 나쁘겠지만 돌연변이에 의해서 품종이 개량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식물의 종자나 묘목에 방사선을 쪼여 품종을 개량하거나 새로운 품종을 만들어내기도 하죠. 한국원자력연구원에서는 이 기술을 활용해 신품종 벼와 콩을 개발하기도 했고 신품종 화해를 개발하기도 했습니다. 방사선을 조사해서 돌연변이를 일으킨 식물이라고 하면 뭔가 찝찝한 느낌이 들 수도 있지만 안정성이 입증된 기술로 이미 국제적으로도 많이 활용되고 있죠. 기후변화에 맞춰서 다양한 품종을 개발해야 하는 상황이라 앞으로 더 큰 부가가치를 만들 기술로 기대되고 있기도 합니다. 모든 과학기술이 그렇듯 방사선 역시 그 자체가 좋은 것인지 나쁜 것인지는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핵무기처럼 잘못 사용되면 나쁜 것이 되고 품종 개량처럼 좋게 사용되면 도움이 되는 거죠. 결국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고 활용하느냐, 그리고 우리 후손에게 어떤 세상을 물려줄 것인가에 대한 문제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이 영상이 방사선의 영향에 대해 조금 아는 척하는 데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궁금한 과학기술이 있다면 댓글에 달아주세요. 여러분이 언젠가 아는 척 해볼 수 있도록 제가 대신 공부해서 아는 척 해보겠습니다. 과학기술이 세상을 바꿉니다. 언제나 그랬듯이.